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 16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보통 투자의 신 혹은 헤지펀드의 황제라고 불려지는 분이시죠.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분이 며칠 전에 미국 정부와 함께 전 세계 자산 투자 현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 그다음에 딜러들에 대해서 하나의 경고를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주식에 워렌 버핏이 있다면 주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이나 다양한 형태의 자산들을 헤지펀드 관점에서 4, 50년 투자를 해오신 분이고요. 주식에 워렌 버핏이 있다면 헤지펀드엔 레이 달리오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승률을 자랑했던 분이시고요. 물론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개인적인 투자를 몇 조 단위로 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저술 활동을 하면서 여러 딜러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에게 당신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전수해주는 일에 힘쓰고 있는데 며칠 전에 아주 중요한 경고를 했어요. 특히 베센트가 미국 재무부가 바이백을 2배 이상 확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발표가 나자마자 바로 10년물, 30년물 장기채가 역시 예상대로 기대대로 1%,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하루 지나고 나서 다시 원상복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재무부가 나서서 실제로 개입을 해서 실제로 정책계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발이 하루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레이 달리오가 경고한 거예요. 거의 한계에 도달했구나. 더 이상 장기술로는 채권의 문제, 부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레이 달리오가 이번에 베센트의 그 바이백 개입, 바이백 최소 2배 확대하는 거, 그 개입의 결과들, 시장의 결과들을 보면서 아주 센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의 내용은 3년 안에 채권 비중을 낮춰라 이거예요. 채권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금과 비트코인의 비중을 높여라.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이제 뒤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이자가 달려있고 어떤 수익표가 달려있는 자산은 피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부의 법정화폐로부터 독립돼 있는 자산. 그러니까 뒤에서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금을 포트폴리오에 몇 프로 편제하고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편제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지금까지 레이 달리오는 비트코인 사라는 말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처음으로 금과 함께 비트코인을 이러한 국제 시스템의 붕괴, 법정화폐 시스템의 붕괴 속에서 채택할 수 있는 유의한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이 헤지펀드의 황제라고 하는 투자의 신이라고 하는 레이 달리오가 이런 비트코인의 비중을 높이라고 하는 건지 이론과 현실이 모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 텐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들으시다가 취소해도 되니까 일단은 들으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저의 클래스와 내공을 다 모아서 만든 영상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요약 첫 번째,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뭐냐 이거예요. 디베이스먼트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기초가 균열된 신뢰가 균열된 그런 거래라는 거예요. 그거는 미 국채 시장의 균열. 결국에 채무의 문제잖아요. 지금 미국 채무가 40조 달러를 돌파했어요. 한 1년 전만 해도 38조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법정화폐와 채무 시스템이 균열이 가해지고 여기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쌓여져 갈 때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요 구체적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뢰, 국채 신뢰의 균열. 그 다음에 이제 레이 달리오가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핵심 요약입니다. 그건 뭐냐면 무섭고 두렵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미국 국채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절대적인 안전자산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요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미국 재무부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약발이 하루밖에 안 먹혔어요. 시장은 코웃음도 안 치는 거죠. 웃기지 마. 그렇게 되지 않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금과 비트코인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정적자 확대되고 있죠. 그러면서 지난 한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국채를 계속 공급해 왔죠. 그러니까 시중에 채권이 많으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대신 금리는 상승하는 거겠죠. 채권 금리는 상승하죠. 특히 장기 금리가. 그 다음에 재무부가 시장 개입을 했어요. 바이백을 하고 장기 채무를 사고 단기채를 발행하고 있어요. 이 바이백 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채권을 파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약발이 하루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는 달러와 국채의 신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심리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지금 더 이상 돌이키기 힘든 지경에 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불신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과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1차적으로 봅니다. 미국 금리와 미국 채권, 즉 미국 표시가 들어가 있는 달러 자산으로부터, 달러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자산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핵심적인 요약을 가지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볼 게 있어요. 자, 재무부가 개입했는데도 금리는 다시 올랐어요. 보십시오. 원래는 바이백 장기 채권을 한 번 살 때 최대 20억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베센트가 그랬잖아요. 9월 9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단 최소 40억 달러. 최소 2배를 확대했어요. 그럼 장기 채권이 들어오겠죠, 시장에서. 그럼 장기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가 떨어져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딱 하루 10년물 금리 제일 중요하죠. 4.74에서 4.63으로 떨어진 다음에 바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30년물도 5.18, 5.27로 다시 재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발이 안 먹힌다는 거죠. 무려 미국의 재무부가 나섰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냥 비트코인이 뛰었다라만 보면 안 되고, 이번 계기에 이렇게 된 사건의 내막, 본질적 구조를 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 걸로 만들어야 우리의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력이 상승하고 투자 근육이 단단해지고 커지는 거예요. 자, 왜 중요하냐? 보십시오. 지금 미국 정부랑 기업이 같은 자금을 놓고 경쟁하고 있어요. 지금 막대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계속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물론 지금은 이제 장기 국채는 동결시키고 단기 국채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지만 그 얘기는 뒤에서 자세히 하도록 하고, 하여간 한편으로 미국 정부도 계속 채권을 발행하고 있어요. 왜?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한편으로 기업이 어떻습니까? 그전에는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의 채권을 사줬어요. 돈이 남아도니까. 근데 지금은 걔네들도 AI 데이터 센터 짓고 반도체 팹 짓는다고 하고 이걸 위한 전력망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회사채를 엄청나게 발행하고 있어서 지금 미국 역사상 회사채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공개된 것만 1.9조 달러 지금 회사채로 발행됐습니다. 앞으로 더 될 걸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많은 채권을 발행하고 기업까지도 많은 자금을 빌리려고 하니까 자금 시장에서 돈이 부족한 거예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죠. 자금 쪽에서는. 그러니까는 계속 금리는 올라. 지금 AI까지 이게 맞물려 있는 겁니까? 재무부가 나서봐야 뭐 손 쓸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지금.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MIT의 리카르도 카바에로 교수의 개념이에요. 아주 재밌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이프티 프리미엄이 어브소션 프리미엄으로 바뀌고 있다. 이거 뭐냐? 세이프티 프리미엄은 뭐냐면은, 자, 미국 국채는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볼 때 개인이 됐건 금융기관이 됐건 낮은 금리 줘도 돼, 뭐 2% 3% 줘도 돼, 뭐 이랬던 거지. 안정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돈들이 부족해요. 전 세계 자본이 돈이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업소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국채가 너무 많이 쏟아져요. 회사채도 막 쏟아지고, 미국은 우리 돈 꺼달라고 그러고, 기업들 빅테크들은 야, 우리 AI 센터 하니까 우리 빌려줘 이러고. 그러니까는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 프리미엄이 물량소화 프리미엄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채권은 미국 정부가 발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수요자 중심, 투자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하니까 금리는 계속 올라갈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틈만 나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는 정부가 나섰을 때 약발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투자자로 바뀌어서 정부가 웬만한 것 갖고는 약발이 없다는 거죠. 이런 개념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론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장기금리 상승의 세 가지 원인을 좀 보도록 해보죠. 자,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이란 전쟁 이후로 에너지 가격 상승하고 있죠. 그죠? 지정학적 위험이 또 덧붙여지고 있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시중에 존재해요. 이걸 가지고 버틸만하다 아니다 말들이 많은데, 일단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존재하고, 이건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본 난리죠. 한편으로는 엔화가 뭐 30년 만에 최저치인데 지금 다카이치 총리 정부는 돈을 계속 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압박이 엄청나다고. 이유도 지금 계속 돈을 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압박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재정 적자와 국채 공급. 좀 미국이 계속 적자예요.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적자가 오니까 이걸 메꾸기 위해서 채권을 계속 발행하죠. 그래서 빚을 내서 빚을 막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미국 국채가 공급 증가하죠. 미국 국채가 증가하면 많아지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100원 하던 게 이게 많아지니까 이게 50원이 된다고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요. 왜 올라갈까요? 100원짜리 채권의 표지 금리가 5%였어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너무 많아져서 50원에 거래가 돼요. 근데 여기는 똑같이 5%예요. 그죠? 그럼 실이익은 어떻게 돼요? 100원짜리가 5% 받았는데 50원 되니까 5%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10%가 되는 거예요. 표지 금리는 5%인데 실금리는 10%가 되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 금리가. 이게 지금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고질적으로. 이게 가장 구조적인 문제. 왜냐면은 이거는 물가 문제지만 이거는 금융이랑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금리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킨단 말이에요. 지금은 금융이 무너진다는 건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금융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건 새롭게 요즘 나타난 거죠. AI 투자의 민간 자금 수요가 너무나 커졌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 짓는다, 반도체 팹 짓는다, 여기에 전력을 깔아야 된다. 그래서 기업 채권 발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와 자금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죠. 돈을 준 사람이 떵떵거리는 거예요.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달러나 달러 표시 자산들의 힘이 점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얘기하다가 지금 트럼프 2기 정부에 와서 이게 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재무부가 어떻게 대응했죠?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고요. 이게 트레저리 트위스트라고 해서, 트레저리는 뭐예요? 재무부란 얘기예요. 근데 재무부 장관 베센트가 장기 채권을 예전에 비해서 덜 발행하고 단기채를 더 발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바이백, 기존 장기채를 이것마저도 2배 이상, 최소 2배 이상 한다고 한 거였죠. 그런데 바이든 말기나 트럼프 대통령 2기 직전까지만 해도 보통 장기채를 5였고요. 발행하면 단기채가 5였어요. 보통 이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은 장기채는 이 정도만 발행하고 단기채를 8을 발행해요. 그러면서 하물며 요거조차도 과거에 발행했던 거를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마련하느냐? 요 단기채 발행한 돈으로 요거를 바이백하고 장기채를 발행을 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장기채보다 단기채가 이자가 낮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30년물이 다시 5.2%로 올라갔죠. 단기채는 3.6%, 7%예요.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적어지죠. 미국 정부는. 그래서 계속 송박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 트위스트를 페드 은행에서 했다고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래서 장기 채권 사고 단기 채권 풀고 이렇게 했었다고. 근데 이거를 지금 재무부가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건 뒤에서 보겠지만 원래 트럼프 정부의 방향은 연방준비제도의 축소입니다. 원래 이제 그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게다가 특히 이제 채권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전면에 있는 재무부가 직접 나서는 거죠. 그래서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매입하면 시장의 장기채 공급이 줄어드니까 장기채 가격이 올라가고 장기 금리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원래대로의 법칙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안 먹히는 거죠, 잘. 그래서 이게 미국이 올 때까지 왔구나 이러는 거예요. 과거에 하던 게 이젠 안 먹힐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럼 뭔가가 올 때까지 온 거잖아요. 한계가 온 거예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경고하는 거예요. 예, 이제 점점 본질에 다가가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트레저리 트위스트, 재무부의 이 트위스트는 일반적으로 우리 과거에 이걸 페드가 연방준비제도가 했었잖아요. 근데 이 연방준비제도의 QE, 양적 완화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은 효과는 비슷하더라도. 그래서 예전에 페드의 QE,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원래 연방준비은행 했던 거, 중앙은행이 돈을 만들어요. 달러를 찍어서 금융자산, 즉 뭐야, 장기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거죠. 그러면 연방준비은행의 대차대조표, 자산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정리한 대차대조표에 확대되겠죠. 금융자산, 즉 장기 채권이 안에 들어오니까 돈은 나가고. 그러니까 대차대조표가 확대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양적 완화. 그래서 양적 완화되면 주식도 뜨고 비트코인도 뜨고 막 이렇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근데 국채 시장과 금융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트레저리 트위스트를 통해서. 그래서 케빈 워시, 트럼프가 페드의 신임 의장으로 앉힌 케빈 워시도 그랬잖아요. 페드는 작아져야 한다. 역할이 축소돼야 된다. 이제 재무부가 드디어 예전에도 나섰지만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나선 거죠. 그렇게 된 상황이다. 근데 그게 약발이 안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또 놀라운 거고. 자,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틀 전에 경고한 거죠. 자, 미국의 부채 문제는 3년 안에 현실화될 수 있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문제를 야기한다. 이거 경고하면서
부채 문제가 된다면 채권이 문제가 되죠. 자산으로서. 그러니까 채권 비중을 대폭 축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이 달리오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포트폴리오에서 그게 헤지 펀드가 됐건 어떤 뭐 자산운용사가 됐건 개인이 됐건 뭐가 됐건 포트폴리오에서 금을 10에서 15% 보유해라. 이게 안 되면 추가하라. 더 사라.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는 말 안 했지만 레이 달리오가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사라 그랬어요. 일정 부분을 보유하라고. 이건 처음입니다. 투자의 신, 헤지 펀드의 황제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한 거예요. 해지 자산이다. 미국 부채 문제야 채권 균열 문제에 대한 금과 함께 유의한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오는 비트코인을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 법정 통화 달라. 그 다음에 부채 시스템, 채권 시스템의 위험에 대한 해지 자산이다. 유의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무이자 자산, 무이자라는 건 국가와 금융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이 와도 무관한 거죠. 그러니까 금융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 통화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런 무이자 자산이 이런 시대는 중요하고 이게 말하자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입니다. 디베이스먼트. 이렇게 법정 통화 시스템과 부채, 채권 시스템이 박살이 날 때 이런 무이자 자산.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이게 바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예요. 이거는 카르멘 라이 하르트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 경제학과 교수도 이 이론을 주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었죠.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도 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를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재무부가 하는 걸 보면서 진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를 할 때가 온 게 아닌가 월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핵심 개념이 말씀드린 것처럼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예요. 가치 하락 트레이드. 가치가 하락할 때 통화 가치가 하락할 때, 그 다음에 부채, 채권 시스템의 가치가 하락할 때 트레이드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정부 부채가 너무 커지고 화폐 가치가 희석될 때, 현금과 채권 대신 희소한 실물,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라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헤지 펀드의 황제로서 다양한 자산 형태의 경험, 성공의 경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하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카르멘 라인 하르트라고 하는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의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금도 올리고 비트코인도 사 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현실적인 어떤 지혜로운 투자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아주 이론적인 접근 속에서 나온 하나의 이론적 실천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 비트코인 같은 무이자 희소 자산이 급등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 근거 없이 응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쥐고 있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미국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그 현실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의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고 재무부의 이번에 트레저리 트위스트, 바이백, 장기 채권 바이백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더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공식이 깨졌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상신호예요. 이걸 보고 레이 달리오가 경고하는 겁니다. 자, 보통은 금리가 상승해서 10년물이 4.7%, 30년물 채권이 5.2%, 지금 20년 만에 제일 높은 거예요. 자, 이렇게 금리가 상승했다. 그럼 금리가 상승했다는 거는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달러가 강세는 비트코인을 약세여야 돼요. 일반적인 이게 경제학의 법칙입니다. 거시경제학의 법칙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나타난 형상은 장기 금리가 상승했어요. 근데 오히려 달러가 약세예요. 지금 100도 안 됩니다. 98대예요. 달러 인덱스가. 그 다음에 금과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갔었죠. 이거 중요한 신호라는 거예요. 이게 장기화되지 않고 이번에 좀 있다가 하락할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의 시대가 가까이 왔다. 재무부가 나섰는데도 약발이 하루뿐이었다. 이제는 거의 올 때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거. 결국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채권 문제 해결 안 되면 잘못하면 미국 주식 다 날라가요. 물론 미국 주식 시장의 크기와 규모와 깊이를 봤을 때 그게 쉽게 망한다는 게 아니라 큰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마치 공황 때처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근데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매우 이례적이고 매우 두려운 미래다. 이례적이고 두려운 미래에는 뭐가 좋다? 금과 비트코인 뿐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두 가지 유동성을 이제 함께 봐야 돼요. Monetary Liquidity. 이게 뭐냐면은 통화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어느 정도냐? 이건 주로 Fed,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주로 한 통화 정책이었죠. 뭐 금리도 봐야 되고 QE, QT, 대차 대조표 상에서 양적 긴축을 하느냐, 양적 완화를 하느냐. 그다음에 은행 준비금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느냐. 그다음에 RRP가 뭡니까? 이게 영 레버인데 무슨 얘기냐면 은행이 자기가 돈을 갖고 있는데 어디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아요. 또 투자할 만한 데는 좀 위험하고 그래서 그냥 연준에 저축합니다. 그럼 연준이 이자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연준 지갑에
시중 돈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빼느냐. 예. 그러면 이자를 낮추면 다시 막 시중 은행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연준이 통화 정책을 펼치거든요. 이런 걸 이제 통화 유동성의 개념으로 넣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 시장의 유동성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는 어떠냐? 새롭게 트럼프 시대에 와서는 피스칼 리커더티 뭐냐면은 재정 유동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정은 누가 합니까? 통화는 페드가 하지만 재정 정책은 재무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부의 재정 국채 정책이 이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동성에 있어서.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지만 지금은 유동성이 페드만 있는 게 아니라 재무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부의 국채 발행 규모를 항상 봐야 되고 제가 그래서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국채 발행 어떻게 되는지 항상 봐요. 장기 국채, 단기 국채, 특히 T비ll 장기 국채 발행하는 게 되게 우리 그 비트코인한테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거. 예,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단기 장기채 비중. 그 다음에 TGA라고 하죠. 재무부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국채 장기 국채 바이백을 얼마나 하는지 이번에 베센트가 발표한 것처럼 최소 2배 이상 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재정 지출 어떻게 하는지. 미국이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웬만한 나라 100개가 돈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써요. 재정 지출이 엄청난다고요. 그러니까는 재무부가 돈을 뿌린다는 것 자체가 마치 연준이 돈을 새로 찍어내는 것 같은 효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재정 유동성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습니까? 특히나 피스칼 리커더티, 재정 유동성의 중요성이 점점 크게 올라가고 있다. 왜냐하면 연준은 너는 그냥 이자 관리만 해, 금리 관리만 해 라는 거 왜 일을 안 시키려고 하거든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무조건 호재인데 단기적으로는 반드시 호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10년물 금리가 4.7이잖아요. 그죠? 이게 5%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이게 정착을 한다. 이러면 이거는 비트코인한테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 자체에 할인율이 확 올라가요. 예, 이게 5%나 되니 웬간하면 돈을 꺼주겠습니까? 안 꺼주죠.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국채로 들어가죠. 아니 100% 원금 보장되면서 5%를 보장해 주는데 5% 웬만한 돈을 일로 간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어때요? 빚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투자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이렇게 될 경우 5% 이것도 되게 중요한 기준인데 이렇게 되면 주식, 회사채, 암호화폐 순으로 디레버리징 됩니다. 디레버리징이라는 건 뭐예요? 레버리지는 뭐예요? 돈 꾸는 거잖아요. 빚내서 투자하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투자 시장도, 금융 시장도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피가 안 도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회사 사업도 신진 창업이나 신규 투자를 확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줄이지. 그러니까 경기가 전체적으로 다 마시가고 금융도 마시가는 겁니다.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자, 그리고 앞으로 꼭 관찰해야 될 일곱 개 지표. 자, 디베이스드 트레이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이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이 시대에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말씀인 것처럼 첫째, 10년물 금리가 어떻다? 5% 돌파하는지 안착하는지. 그 다음에 30년물 금리가 어떤지 봐야 돼요. 지금 5.2, 5.3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다음에 달러 지수, 인덱스를 봐야 됩니다. 지금 한 98 정도 되고 있어요. 약하죠. 예, 이게 100이 넘는지, 100 이하인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 가격도 항상 봐야 돼요. 은도 봐도 좋고요. 금은 사실 같이 보죠. 그 다음에 재무부의 바이백 규모. 재무부가 QR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채권 발행 계획이 있어요. 지난 8월 4일 날 발표했었고 이제 11월 4일 날 발표하는데 이거를 항상 봐야 돼요. 재무부 홈페이지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항상 봐요. 그리고 한 2개 정도 이와 관련된 영상도 제가 찍어 놨으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뭐 재무부 관련된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 비트코인의 미래가 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TGA 재무부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RRP 이건 뭐냐? 연준의 그 은행들한테 돈 받아갖고 쟁겨놓는 그 지갑엔 돈이 얼마나 있는지. 왜냐면 진짜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시중에 뿌린 돈에서 요 TGA, RRP를 빼야 공제를 해야 순유동성이거든요. 예. 왜냐면 여기가 100이면 뭐예요? 여기에 20 들어가 있고 여기에 20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 보다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그럼 뭘 보면 된다? TJ가 만땅이다. RRP가 만땅이다. 그럼 뭐예요? 시중 유동성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유동성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거의 뭐 다 비어 있어요, 둘 다. 그럼 뭐다? 예,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좋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개인들이 매수하는 것보다 점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비트코인이 돈이 들어오면
이 비트코인 ETF를 운용하는 그 운용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들어온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ETF에 매일매일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의 돈이 나가는지를 보면 실제로 시장에 기관의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더 많이 봐야 되지만 차트를 보기 전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항상 7가지를 그냥 이렇게 모니터에 띄워놓으세요. 항상 끄지 말고. 그래서 항상 본다. 변동이 있는지 매일매일 관찰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야 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시대에 걸맞는 투자 결정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은 결정적 시나리오를 보면 강력한 비트코인 강세, 10년물 안전 하락 5%로 안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하락하고 금 상승하고 ETF의 순이익이 계속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한 달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순유동성이 개선되는 거. 그러니까 TGA 지갑, 재무 지갑이나 연준 지갑에 돈이 별로 없는 거. 이런 게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비트코인의 강세가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아주 강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한 장기 강세일 경우에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지금처럼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할 시대인 거죠. 달러가 약세고 금 상승하고 비트코인 상승하고 재무부가 계속 개입 확대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그래도 아주 강력한 뭐 불장이 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계속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위험 시나리오는 말씀드렸어요. 5% 돌파하고 30년물이 5.3% 정도가 아니라 또 급등을 하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100 이상 돼갖고 105, 110 이렇게 인상을 하고 주식 회사채 다 동반 하락을 한다. 이때 이제 위험한 거예요. 이때는 디레버리징, 이제 B2가 사라지는 이런 가능성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3가지 시나리오를 판단할 수 있겠다. 자, 최종 결론입니다. 가장 위험한 2가지 생각이 뭐냐면은 금리가 오르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질 것이다. 아니에요. 지금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시대라 이건 아니에요. 미국 부채가 많으니까 비트코인은 무조건 오른다. 이건 또 아니에요. 더 정확한 조건은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부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책 자체가 장기적으로 달러와 국채의 매력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에 대비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쌓여서 달러와 국채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그 특이점이 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트코인은 금과 함께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국 미국이 거대한 부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균열들, 붕괴들, 그런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해지 자산이다. 또 이번에도 확인이 되고 있다. 금과 함께. 이런 거를 우리가 명심하고 그렇게 투자 방향과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요. 자, 아주 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을 만한 보람된 시간이었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